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의 국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올림픽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이번 파리 올림픽뿐 아니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3번의 올림픽에 러시아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2014년부터 제기되었던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도 연일 보도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죠. 오늘은 이 러시아가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이유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영화로는 2023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할 당시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에 갇힌 우크라이나 기자들이 당시의 참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은 2024년 올해에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에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OTT가 없어서 이번에 다뤄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 영화는 바로 2017년 공개된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이카로스인데요. 이 영화는 2018년 미국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또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만한 영화여서 가져와 봤어요. 이 이카로스라는 영화와 함께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우선 영화 소개에 앞서 오늘의 독재자 푸틴에 대해 살펴볼게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그는 1952년생으로 현재 71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3대, 제4대, 제6대, 제7대, 제8대 대통령이죠. 푸틴은 소련의 정보기관이자 정치경찰인 KGB 출신인데요. 지금은 FSB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국정원 혹은 그 전신인 안기부 출신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푸틴이 죽을 때까지 독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러시아 정치 상황이나 법까지는 잘 알지를 못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푸틴이 러시아 헌법을 본인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또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우선 푸틴이 집권한 시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푸틴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던 2000년에 러시아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는 4년, 3선 이상 연임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2선 연임 후인 2008년 그의 후배이자 현재 푸틴 정권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그렇게 메드베데프가 러시아 연방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그리고 푸틴은 그 기간에 러시아 연방의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간도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푸틴이 실질적인 실세였다고 보기는 합니다. 대통령이 된 메드베데프는 당선이 된 해에 바로 차기 대통령부터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하도록 헌법 개정을 요청하는데요. 이후 메드베데프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푸틴은 대통령의 3선 이상 연임 금지 조항은 연속 3선만 아니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대선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제6대 대통령이 되죠. 2008년에 개정한 헌법상 푸틴은 제7대 대통령직이 끝나는 2024년 모든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 2020년에 푸틴은 개헌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헌법을 또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 헌법에서는 기존에 있던 대통령의 3선 이상 연임 금지 이 부분에서 연임이 빠지게 됩니다. 이로써 누구도 장기 집권은 할 수 없게 된 건데 여기에 특별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은 2번만 할 수 있는데 이전에 2번 이상 대통령을 한 푸틴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은 제6대, 제7대에 이어 2024년
제8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였고 당선이 되었죠. 이제 푸틴은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그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여 당선이 될 경우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현재 나이가 71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30년간 집권을 하는 셈이고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었던 시기를 빼더라도 26년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 다음에도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으로는 32년, 실세였던 기간을 포함하면 36년을 집권한 게 되는 거죠. 이는 지난번에 다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집권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이 재임 기간도 충격적이지만 푸틴이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고 있고 그만큼 러시아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의 득표율을 보면 이처럼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푸틴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정치를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러시아 국민들은 소련이 해체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푸틴이 러시아를 안정화시키고 다시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 이전 러시아 연방의 제1, 2대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이었는데요. 당시 소련의 해체로 경제가 흔들리며 러시아는 오랜 불황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하려던 체첸 공화국과의 전쟁인 제1차 체첸 전쟁까지 패배한 상태였죠. 그러한 시기 총리 자리에 오른 푸틴은 제2차 체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옐친은 1999년 12월 31일 갑자기 푸틴에게 대통령직을 넘기고 정계를 은퇴합니다. Сегодня,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уходящего века, я ухожу в отставку. 잠깐의 대통령 권한 대행 후 2000년 5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푸틴은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는데요. 소련의 해체 후 가난하고 힘들었던 러시아 초기, 무능한 옐친에게 지쳐있던 러시아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준 푸틴에게 환호하게 됩니다. 거기에 과거 소련의 영광을 그리워했던 국민들에게 스트롱맨 이미지와 함께 강대국 러시아 부활이라는 슬로건으로 러시아를 다시 강력하게 만드는 듯한 푸틴은 너무나도 듬직한 지도자였던 거죠. 이는 지금까지도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 국민 정서에 대한 해석인데요. 러시아는 과거부터 강력한 통치자를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제국 시절에는 뾰트르 1세, 소련 시절에는 레닌과 스탈린이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이러한 지도자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발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대한 러시아인으로 유명한 일리아 벨야코프는 자유는 러시아인들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다. 러시아인에게는 질서가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언론 탄압과 검열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까지도 러시아 정부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면 엄청난 탄압을 하며 실제로 언론인, 지식인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쟁 범죄를 고발하던 인권 변호사가 대낮에 모스크바 시내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하기도 하고 반정부적 논조의 기자가 자택에서 암살당하기도 했죠. 영국에 망명하여 푸틴 정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던 전직 러시아 보안부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방사능홍차로 암살당한 것도 유명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언론사가 문을 닫는 등 끊임없이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o to war. Those were the final words of the final broadcast of Russia's TV reign. On Thursday, the news outlet shut down due to the government's attack on free press in the country. We lost the future. The future was over. For us, for the Russian people I belong to, we lived for decades dreaming of some better life, and it was all over that day. 이렇게 반정부적인 의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분위기가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푸틴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마지막 이유는 푸틴에 대항할 인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푸틴에 대항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푸틴에 대항하는 인물이 자꾸 죽어서 없어졌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푸틴 정적들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1990년대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드르 레베드는 2002년 헬기 추락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는 당시 푸틴과 경합할 차세대 지도자로 꼽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nem초프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우파 연합에서 푸틴을 지지했던 사람인데요. 푸틴이 권위주의와 독재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 우파 정당을 떠나 야당으로 가 반정부 운동을 합니다. 이 nem초프는 2015년 모스크바 붉은 광장 인근에서 여자친구와 길을 걷다가 괴한의 비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nem초프가 러시아 지도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nem초프 사망 사건의 배후에 푸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2022년에는 nem초프가 살해되기 1년 정도 전부터 러시아 정보기관 소속 요원에게 미행을 당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em초프는 암살당하기 17일 전 나는 푸틴에게 죽을까봐 두렵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알렉세이 나발니가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을 상징하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푸틴의 독재와 부정, 침략 전쟁을 비판해온 인물로 블로그를 통해 활동하며 청년층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숱한 정치적 탄압과 암살 위협을 받아왔던 나발니는 2021년 무고, 횡령, 모독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수감 중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옥중에서 국제 반부패 재단을 창설하는 등 끊임없이 푸틴에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옥중에서 의문사로 사망하게 되죠. 나발니의 경우 사망 전 2020년에도 독사 미수 사건을 겪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푸틴에 대항하는 인물들이 자꾸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점은 참 기묘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푸틴은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이카로스에도 방금 소개해드린 러시아의 모습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선 강한 러시아를 바라는 러시아 국민 정서와 이를 활용하는 푸틴의 모습을 이 도핑 스캔들의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 반하는 이들에 대한 무서운 위협과 의문스러운 죽음도 나옵니다.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권위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여기는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는데요. 오늘의 영화 이카로스를 통해 이러한 집단주의, 권위주의 등이 어떻게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러시아 도핑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개인과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 정부,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둘러싼 세계인들의 충격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영화. 지금부터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이카로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카로스는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도핑은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강화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위해 국내외 모든 스포츠 대회에서는 이 도핑을 금지하고 있어요. 오늘 다루는 이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은 거기에 정부가 개입해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2014년 11월 독일 공영방송 ARD가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러시아 반도핑 기구에서 근무하였던 검사관 비탈리 스테파노프와 그의 아내이자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인 율리아 스테파노바가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해왔고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 반도핑 기구와 러시아 육상 경기 연맹이 공모하였다는 사실도 폭로하였죠. 거기에 더해 육상뿐 아니라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대부분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이 폭로에 따라 세계 반도핑 기구가 도핑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림픽과 관련하여 이 영화에 등장하는 기구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올림픽 경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면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죠. 그리고 하계올림픽의 스포츠 협회 중 하나로 육상 경기 종목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세계 육상연맹이 있습니다. 러시아 도핑 스캔들 초기 육상 선수들에 대한 폭로와 조사가 중심이 되면서 이 기구의 이름이 영화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의 이름은 2019년 개명되기 전인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 영화에서는 이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화의 핵심인 도핑과 관련한 기구, 세계 반도핑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1998년 사이클링 대회에서 마약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핑 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11월에 설립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 세계 반도핑 기구의 인증을 받은 도핑 방지 연구소를 세워 교류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가 있고 러시아에는 러시아 반도핑 기구가 있죠. 오늘의 영화 이카로스의 주인공 그리고리 로드첸코프는 이 러시아 반도핑 기구 산하 모스크바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사실 이 이카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인 브라이언 포겔은 사이클을 정말 좋아하는 미국 아마추어 사이클링 선수인데요. 이 브라이언이 너무나도 좋아하던 사이클링계의 영웅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남을 이겨내고 재활을 거쳐 투르 드 프랑스라는 유명한 사이클 경기에서 7연패를 달성한 미국 사이클 선수인데요. 그는 화려한 기록과 수상 실적, 거기에 암투병이라는 서사까지 더해지며 인간 승리의 대명사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도핑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게 이 영화 이카로스를 만들게 된 발단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좋아하던 암스트롱의 추락으로 이런 대회들의 약물 검사 시스템에 의혹을 갖게 되는데요. If this guy had passed whatever it is, 500 doping tests over his entire career, clearly the system didn't work. 브라이언은 이 시스템의 허점을 직접 증명해 보기로 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이 모든 검사를 다 통과한 후 사이클링 성적을 내보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브라이언이 소개받게 된 인물이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러시아인 그리고리 로드첸코프입니다. 그는 약물 검사에 걸리지 않는 도핑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면서 이 브라이언의 도전을 돕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앞서 이야기했던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의혹을 제기한 독일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핑 의혹의 중심에 브라이언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고 있던 그리고리가 있었던 것인데요. 세계 반도핑 기구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모스크바 연구소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브라이언은 혼란스러워하죠. 대대적인 조사 후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정지됩니다. 이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Ну и, конечно, борьба должна быть чест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сегда должна быть персональной и уж точно совершенно. 러시아 정부가 이 도핑 스캔들에 국가가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들이 책임을 묻겠다는 개인은 바로 모스크바 올림픽 연구소장 그리고리 로드첸코프였습니다. Brian, look at me. Okay. It means I could be tossed to the bus anytime. I'm not sure that we are connecting free because now we are on radar. That's for sure. I need to escape and to walk. You can go whatever you want. Okay. I will be doggy sitting. I will Okay. be doggy sitting at your home. So you want to get out. Yes. 그렇게 영화는 점점 쫓고 쫓기는 스릴러 장르처럼 흘러가는데요. 브라이언의 도핑 시스템 결함 찾기에서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스캔들로 혼란스러워하는 브라이언의 시선에서 흘러가던 영화는 이제 그리고리의 망명과 도핑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는 그리고리의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을 브라이언이 돕게 되죠. 러시아를 탈출한 그리고리는 브라이언을 통해 이 도핑 스캔들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영화는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을 했다는 조사 결과에도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렇게 영화는 리우 올림픽을 앞둔 2016년 상황에서 끝이 나는데요.
이후 2017년 러시아 국가대표팀은 결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에 의한 참가는 허용되었는데요. 당시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는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올림픽 오륜기를 들고 등장한 러시아 선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OAR팀으로 러시아 팀이 아닌 러시아 출신 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메달을 따더라도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오륜기가 걸리며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참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2020년 12월 세계 반도핑 기구의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 금지 조치와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판결로 2020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등 2022년 12월 16일까지 러시아 선수들은 모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 국가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도핑 검사에 통과한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에 대한 제재가 다소 완화되어 평창올림픽에서 사용한 OAR이라는 공식 표기 대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얼마 후인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으로 결국 ROC마저 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한 벨라루스는 올림픽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고 해당 국가 선수들은 개인 중립 선수로만 참가가 가능했었는데요. 개인 중립 선수의 경우 자국 국기나 국가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회식 행진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자금을 받는 선수는 중립 지위를 잃어 올림픽 무대에서 뛸 수가 없는데요. 이에 많은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불참 선언을 이어갔고 일부 선수들만 자비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러시아 선수 15명, 벨라루스 선수 17명만 개인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했다고 하네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기간이면 다양한 종목에서 자국의 선수들이 우승하기를 기원하며 개최국으로 원정 응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올림픽은 세계인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는 축제죠. 그런데 그 뒤에 정당한 경기를 방해하는 불법적 움직임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침묵하는 정치적 흐름 또한 존재합니다. Do you think that They're all doping. Every single one of them. Unfortunately, the drugs work. With certain knowledge, you can get around the testing all the time. UCLA 올림픽 연구소 창립자인 돈 캐틀린의 이 담담해 보이는 발언은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응원하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영화 초반부 암스트롱을 너무나 좋아했던 감독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I'd always in the back of my mind suspected that he had been doping. I felt that I didn't really want to know.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낌에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는 스포츠뿐 아니라 많은 곳에 존재하는 마음이기에 안타까우면서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핑 스캔들이 이 마음을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은 이후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바뀌었고 이로써 오늘의 영화 이카로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진실을 보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저 보이는 대로 믿고 싶을지라도 진실을 제대로 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영화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카로스는 사이클링을 사랑했던 브라이언의 상처에서 시작해서 올림픽을 사랑하는 세계인의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다룬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은 선수들이 도핑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러시아 도핑 문제를 폭로했던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 율리아 스테파노바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코치들로부터 직접 약물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받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때부터 이렇게 약물을 제공받은 선수들은 손쉽게 약물이 가져다주는 기록 경신 효과에 중독되면서 결국 스스로 수많은 약물들을 조합해 자신의 몸에 주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올림픽 출전 선수가 되면 러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보고 있으면 러시아에서 개인은 집단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선수의 건강을 급속도로 나쁘게 만듭니다. 국가의 승리를 위해 선수 개개인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폭로가 터지자 바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던 세 사람, 모스크바 연구소장 그리고리와 러시아 반도핑 기구 회장 니키타 카마예프, 그리고 그 이전 회장이었던 벼체슬라프 시니에프. 영화에서 이 니키타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벼체슬라프도 니키타와 2주 차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또한 심장마비였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리고리가 진실을 밝힙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그리고리의 개인 자산을 몰수하고 러시아에 남은 그의 가족을 신문했으며 그리고리에 대한 형사소송을 이어갔다고 하죠. 이는 앞선 회에서 이야기했던 푸틴 정권식이 드러나는 특징을 떠오르게 합니다. 2022년 브라이언은 이카로스 애프터매스라는 후속작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화는 그리고리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의 처절한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OTT는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발견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화 이카로스의 흥미로운 점은 촬영 도중 갑작스러운 변수로 작품 자체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개인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실험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배경으로 한 국가의 범죄를 폭로하는 작품으로 바뀐 것이죠.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영화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을 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가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때때로 보는 사람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카로스를 처음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에서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지면서 혼란스러워하던 브라이언이 어느 순간 그리고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부분도 그 전환이 좀 빠르게 느껴졌는데요. 브라이언은 한 인터뷰에서 그리고리의 탈출을 돕는 상황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 감도 못 잡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이 점점 무서워졌다고 회상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도핑을 돕던 그리고리가 왜 갑자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브라이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바뀌게 된 이유는 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그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리는 러시아가 이 도핑 프로그램으로 소치올림픽에서 33개의 메달을 따면서 푸틴의 지지율이 급등하게 되었고 그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로 진출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거죠. 감독의 이런 생각을 듣고 나니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영화 이카로스를 보실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더 흐름을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에 그리고리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I was doing in parallel two things which cancelled out each other and being fully contradictory. Doping and anti-doping. It was pure, exact double thing. I was like a slave. Slavery was my freedom. Till the end. So, truth. 거짓을 선택할 것인지 진실을 선택할 것인지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다는 말이 묵직하게 와닿는데요. 결국 옳고 그름의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이 선택은 나의 자유, 즉 나의 책임인 것이겠죠.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 그리고리가 러시아 관계자들의 감시 대상이 되어 숨어 사는 신세가 된 현실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진실을 선택한 대가가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리고리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졌던 것일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에서 그리고리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계속해서 읽는데요. 인용됐던 구절, 모두가 거짓을 수용하면
거짓은 역사의 일부가 되어 진실이 된다. 모두가 거짓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지금이 진실을 찾고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먹먹해지는 영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이카로스였습니다. 이카로스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회에서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핑 스캔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이카로스를 소개해드리면서 푸틴과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러시아 스포츠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있어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푸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전에 이야기했던 러시아 정서, 또 러시아 스포츠와 그 기저에 깔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영화여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 영화는 2017년 공개된 마르타 프루스 감독의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은 러시아의 유명한 리듬 체조 선수 마르가리타 마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영화는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국기를 걸고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 리우 올림픽을 앞둔 상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마르가리타 마문은 리우 올림픽 리듬 체조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죠. 한계 상황은 이 금메달리스트의 훌륭한 리듬 체조 퍼포먼스가 아닌 그 이전까지 그녀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마문을 한계 상황까지 모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마문의 코치 이리나 비녜르입니다. 이리나 비녜르는 1992년부터 러시아 리듬 체조의 수석 코치로 활동했는데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메달리스트를 육성한 인물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세계적인 리듬 체조 선수 마르가리타 마문과 야나 쿠드랍체바 또한 그녀의 제자죠. 그런데 이 이리나는 영화 내내 마문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아내며 충격적일 정도로 마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요. 한계 상황을 본 사람들이 이 이리나의 모습에 분노하는 리뷰를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Нет, конечно. А почему ты не так дрожала? Я не дрожала. Нет, ты очень дрожала. Ты пошла нахер. Ты очень дрожала. Ты полное говно была. 인간적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언어 폭력은 마문뿐 아니라 영화를 보는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느낌인데요. 저는 이 장면이 주는 압박감이 단순히 운동선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런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견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몰입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견뎌내며 마문은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문이 잘하기를 응원하게 되지만 또 저는 마지막에 마문이 금메달을 땄다는 결과를 보고 씁쓸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결국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성공을 했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잘한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결과에는 그만한 노력이 있고 이를 대단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그 과정이 아닌 결과만입니다. 성공한 경우에만 그 과정이 조명받을 기회가 생기죠. 그러니 결과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는 마문의 성공적이고 유명한 공연 장면은 비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혹독한 연습 과정, 그 안에서 한계까지 내몰리는 상황만을 비추죠. 일반적으로 대중이 보는 것과 완전 반대인 부분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보는 사회에서 영화는 그 과정을 비추며 우리에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계 상황은 뒷모습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와 코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해야 했고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내고 화를 내는 이리나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기도 하는데요. 마이크로 제대로 담기 어려웠던 상황이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멀리서 촬영하는 장면이 많다 보니 사람보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선수들이 카메라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독의 인터뷰에서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들이 훈련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또 감시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카메라의 존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참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무서운 느낌이 드는 말인데요. 영화 곳곳에서 이 러시아 스포츠와 선수들의 분위기,
인식을 짐작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Тако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если ты делаешь какую-то ошибку, то тебя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т. То есть, если Маргарита ошибается, то я. Если я, то Маргарита. И мне кажется, так легче выступать, потому что флаг России он должен быть всегд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и уже не важно, кто из нас. То есть, для России.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기대와 자랑스러움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한 선수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가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점은 우리 또한 비슷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러시아에서 선수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부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하죠. 이 영화의 감독 마르타 프루스는 러시아 스포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체조는 정치와 선전 때문에 중요합니다. 러시아 운동선수들은 전 국민을 위해 메달을 획득하죠. 선수들의 힘은 국가의 힘을 나타냅니다. 러시아에서 국가의 힘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스포츠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의 영화 한계 상황과 같이 선수들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며 결과를 내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전 회에서 다뤘던 영화 이카로스와 같은 도핑 스캔들이라는 상황까지 만든 것이겠죠. 무대에 입장하기 전 마무는 늘 긴장을 가득 담은 듯한 숨을 크게 몰아쉬고 무대 입장과 함께 활짝 미소를 짓는데요. 단 몇 초 차이에 드러나는 이 극명한 표정 변화는 왠지 모르게 기이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의 만들어진 퍼포먼스만을 보고 있지 않나. 영화에 나오는 넌 인간이 아니라 운동선수야 라는 말은 비단 러시아 스포츠만의 특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대나 방송에 비춰지는 누군가에게 프로이기를 요구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쉽게 비난하기도 하죠. 가끔은 이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무대 위 사람에게 넌 인간이 아닌 부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그런 기준으로 요구받고 평가받고 있죠. 사회의 기준,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 사람이 후순위가 되고 부품처럼 평가받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애를 쓰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영화의 마무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Не бзди, ничего не бзди, все получится. Вот не бзди, вот возьми образ, целуйся с любимым, ночь с ним проводи. Поняла? Вот, о хорошем думай, о любви думай, а не о элементах. Поняла? Это сверху, а внутри метроном. Вот только две вещи. Стук, любовь, а там метроном. И все. 감정을 몸으로, 얼굴로 표현해내는 일을 하는 리듬 체조 선수가 실제 본인의 감정은 전혀 드러낼 수 없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며 무대 뒤 운동선수들의 엄청난 시간과 노고를 느끼게 하는 영화,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이들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계 상황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한계 상황은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